학교 급식 조리사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명이 오늘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급식 차질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육청과 각 학교는 대체 급식과 단축 수업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일본 언론들조차 일본 기업까지 위태롭게 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판문점 회동을 통해 북미가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가했습니다. 북미 간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군대 동기를 학대해 구속된 병사가 폭행한 것뿐만 아니라 월급까지 갈취했다고 피해자 가족이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엄중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10만 명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여러 공공 분야에서 한꺼번에 공동파업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학교 비정규직 비중이 높습니다. 전체 절반인 5만 명이 참가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급식 담당자들도 대거 빠지게 돼서 초중고 급식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일선 학교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까지 이어진 교섭은 끝내 결렬됐습니다. 장소를 옮겨가며 막판까지 협상을 계속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와 기본급 6.2% 인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1.8% 인상을 고수했습니다.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격차를 해소하라는 건데요. 근속수당 4만 원 인상, 근속수당 가상금 신설, 그런 걸로 정규직과의 근속차별을 해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식조리 실무사와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참여 인원은 5만여 명, 2년 전 파업 때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공립학교의 37%에 해당하는 3,800여 곳에서 대체급식이나 단축 수업을 하는 등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는 급식을 대신해 도시락과 빵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게 안내한 학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교직원을 활용해 공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학생이 있는 특수학교의 경우 대부분 정상적으로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그 대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 첫날인 오늘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네, 이렇게 첫 공동 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고 나선 것은 그동안 쌓여온 것들이 폭발한 측면이 큽니다. 무엇보다 정규직화, 이 문제가 가장 큰 화두인데 그동안 정부 시책에 따라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기는 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눈가림식으로 교묘히 별 처우 개선 없이 이뤄진 일이 많다고 합니다. 최광호 기자가 그런 사례들을 알아봤습니다. 2년 전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했던 인천공항. 이후 1만 명이 정규직이 됐습니다. 정규직이긴 하지만 3천 명만 인천공항 소속, 7천 명은 자회사 소속입니다. 공항 셔틀버스 기사인 김철민 씨도 자회사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급여 등 처우는 나아진 게 없다고 합니다. 정규직이 된 후에 그만둔 동료도 많습니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못 버텨요. 와이프가 버는 돈보다 더 적게 버니까.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이 된 학교 영양사들도 정규직 영양교사와 똑같은 일을 해도 급여는 60% 정도 수준입니다. 파견, 용역 노동자 중 정규직이 된 이들의 절반 정도는 자회사의 정규직입니다. 과거 용역업체 관리직 상당수는 자회사 관리직으로 직함만 바꿨습니다. 인건비 예산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재부에서 이미 내년도 예산 편성 세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전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실제로는 처우가 개선이 막혀 있는 거죠. 공공부문 비정규직뿐 아니라 자회사의 정규직, 무기계약직까지 오늘 파업에 동참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정규직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서 이뤄낸 성과가 갈등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이 상황들을 저는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상의 지원들을 좀 담보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파업 참가자들은 오늘 청계천 일대에서 조합별 사전 집회를 연 뒤
오후 3시엔 광화문 광장에서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집회와 거리 행진 등을 잇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일본이 한국 기업으로 가는 반도체 소재들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아베 총리는 국제법을 들먹이면서 오히려 정당한 조치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급기야 규제 품목을 더 늘릴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거론되는 품목은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전자 부품과 관련 소재입니다. NHK도 강제징용 문제를 논의할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대항 조치 등을 검토할 태세라고 전했습니다. 시한은 중재위 구성 요구 한 달을 맞는 오는 18일까지입니다. 이 같은 파상 공세의 배경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설명은 갈수록 이중적입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제재는 WTO,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부합하고 자유무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대항 조치가 아니라는 취지인데 아베 내각의 다른 핵심 인물은 대놓고 강제징용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については G20 までに満足する解決策が示されなかったことから今回の制度運用の見直し。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과 송금 규제, 비자 발급 강화 등 추가 조치까지 예고해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고 니온 게이자이도 일면 기사는 물론 사설까지 써가며 연쇄적인 보복에는 승자가 없다. 일본 기업까지 위태롭게 하는 대항 조치를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사실상 북미 적대 관계가 끝났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깜짝 회동은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회동이 성사된 과정도 높이 샀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회동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미 사이의 사실상 종전선언이란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전 66년 만에 당사국인 북미 정상이 군사 분계선에서 손을 맞잡고 미국 정상이 경호 없이 북한 땅을 밟은 것 자체가 적대관계의 끝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양국 대통령이 군복이나 방탄복이 아닌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지피를 방문한 것도 사상 최초입니다. 이런 변화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돼 가능했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은 서로 선순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깜짝 회동이 성사된 과정에 대한 평가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이 판문점 회동을 만들었는데 이는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문법을 뛰어넘는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저도 포함되지만 우리 정치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끊임없는 상상력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한때 대피했습니다. 또 경기도 안성에서는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으면서 8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망가서 경찰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난 시간은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집에 머물고 있던 주민들은 급히 아파트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고 1,0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에 있던 가전제품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전신주가 도로를 가로질러 쓰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경기도 안성시 삼중면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전신주 4개와 가로등이 쓰러져 현장 부근 8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1시간 반 넘게 끊겼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도 안산 본호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시내버스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 이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울산에서 편의점을 하는 남성이 술 취한 사람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취객이 마구 주먹을 날리고 머리채를 잡는 모습이 모두 편의점 CCTV에 찍혔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까지 했는데 정작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나흘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편의점주의 억울한 사정을 남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울산 북구의 한 편의점 앞 40대 남성이 편의점 점주의 얼굴을 때리고 발길질을 합니다. 점주의 머리채까지 잡고 편의점 안으로 끌고 온 뒤에도 마구 주먹을 날립니다. 다른 일행이 말리는데도 계산대로 몸을 피한 점주에게 남성은 소화기까지 던지려 합니다. 점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잠시 밖으로 나간 남성. 분이 안 풀렸던지 또다시 찾아와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이곳 계산대로 몸을 피했지만 욕설과 함께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도 취객의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점주 56살 박모 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일회용 라이터를 공짜로 주지 않았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라이터 제가 서비스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장사니까 안 사셔도 됩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밀대주 청소하려고 그러는데 욕설하고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나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바로 시키는 게 맞는 건지 저희는 그냥 인적사항 하나만 적어서 그냥 그렇게 돌려보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조만간 가해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교실의 청소년들에게 스테로이드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가 구속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특수수사팀은 어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조사단은 해당 야구교실에 다녔던 청소년 7명에 대해 도핑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2명이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을 보였고 나머지 5명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회가 정상화됐다고는 하지만 진통이 여전하고 특히 여야 4당 간 공조에도 또다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다시 힘을 합쳐서 북한 선박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평화당, 정의당 등은 이 정개특위위원장 교체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 상당한 반감을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세 당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 또는 사법개혁특위의 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넘겨주기로 한 합의에 반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거법을 다루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해 선거제 개혁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야 3당과의 개혁 공조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확고하게 선거제도 개혁안을 8월 안에 처리할 것인지.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북한 선박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애국 시민들에 의해서 밝혀지기 시작했다. 국정조사 없이는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야 3당의 요구와 제1, 2야당의 공세에 맞닥뜨린 민주당은 우선 국정조사 요구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관련 상임이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되면서 6월 임시국회는 일단 트랙에는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나 특위 구성을 놓고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어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몇 고비가 남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네, 군대 내에서 동기 사병들 간의 엽기적인 가혹 행위가 벌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요 며칠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폭력뿐만 아니라 사병 월급을 갈취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소속 부대는 관련 정황들을 이미 입수해 놓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불거졌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사의 피해 사실이 처음 보고된 건 지난달 12일. 이날 밤 동료 병사가 소대장에게 보고한 겁니다. 첫 보고 이후 헌병의 수사를 의뢰하기까지 나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가해 병사는 부대 허락을 받고 하루 외박까지 했습니다. 피해 병사 가족들은 부대 지휘관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가혹 행위를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동생이 좀 적응을 못한다, 좀 힘들어한다. 그 정도는 이제 중대장님이 얘기를 해주시긴 했어요. 그거를 부대 내에서 몰랐다는 것도 아쉬운 점은 있죠. 지난달 초엔 피해 병사의 돈 씀씀이가 월급 30여만 원보다 훨씬 많은 사실을 수상히 여겨 부대에서 조사를 벌인 적도 있습니다. 당시 갈취 행위가 의심됐지만 피해 병사의 진술이 소극적이란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 사이 가해 병사는 피해 병사 가족에게 전화까지 걸어 거짓말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금전 조사를 했는데 동생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동생에게 피해가 안 가게 형님이 그냥 돈을 빌려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해달라, 간부한테 연락 오면. 월급 카드도 가해 병사가 대신 관리하겠다며 가져갔다고 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군 수사당국은 아직도 구체적인 가혹 행위와 피해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 병사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군 당국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필리핀 여성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꾸며서 불법 입국시키고 가사 도우미로 일을 시킨 혐의에 대해 한진 일가 이명희 조연아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초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벌금으론 부족하다며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더 무거운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한항공 직원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진 한진 총수 일가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입국, 불법 고용 사건. 아무 직책도 없는 이명희 씨의 지시를 받아 대한항공 비서실과 인사전략실이 한진 일가의 집안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실히 조사를 받고 대답드리겠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수사 시작 1년여 만에 법원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명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 등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킨 뒤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당초 검찰의 구형은 벌금형. 재판부는 그러나 벌금형이 두 사람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을 택했습니다. 죄질로 볼 때 벌금만으론 부족하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진그룹 총수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사도우미 모집 과정에서부터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은 몰려든 취재진을 뒤로하고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징역형 생각하셨습니까? 조 전 부사장은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선고가 끝난 후에도 법정에 10분가량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한편 마약을 투약해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68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박 씨는 앞서 마약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던 거짓말 회견을 의식해서인지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희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집행유예 선고 직후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구속된 지 68일 만입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박 씨의 마약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약 범죄의 폐해가 심각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박 씨가 초범인 점,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선 박 씨에게 제4회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게 형벌의 목적에 부합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 사건이 불거진 초기 기자회견까지 열며 마약 투약을 전면 부인했던 박 씨.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마약 검사 결과가 나오고 구속까지 되자 태도를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결국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법정과 구치소 앞에는 일본 등 해외에서까지 박 씨의 팬 수십 명이 몰려와 집행유예 선고와 석방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N년인 황하나 씨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금은방 유리창을 부수고 수천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겁없는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초 남짓이었습니다. CCTV에 담긴 이들의 행각, 최위지 기자와 함께 보시죠. 영업이 끝난 부산의 한 금은방 앞. 망치를 든 남성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유리창을 힘껏 내리칩니다. 순식간에 깨진 유리창을 팔로 밀자 힘없이 뜯겨나갑니다. 금은방에 침입한 10대 2명은 금목걸이 등 귀금속 2,300만 원어치를 훔친 뒤 기다리던 공범들과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귀금속을 훔치는 데는 불과 20여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해 점포 바로 앞에 있던 초소에서 보안 요원들이 곧바로 출동했지만 이미 범인들은 현장을 벗어난 뒤였습니다. 가게 유리창과 귀금속 진열대가 맞닿아 있어 범행의 표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샀다가 없어가지고 밤에 도둑이 들까 봐 많이 불안했습니다. 10대 4명과 20대 1명인 이들 일당은 범행 2시간 전에는 울산의 한 금은방에 출입문 잠금 장치를 부수고 침입해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SNS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글을 보고 최근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가 그런 같은 범죄 전력도 있다 보니까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해야만 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금은방에 침입한 10대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경북 지역에는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청주, 광주의 낮 기온 31도, 춘천과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고 광주는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덩달아 오존 농도도 높아지겠는데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서 오존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오늘 퇴근길 무렵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장마 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하면서 제주도에도 5에서 20mm 정도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내륙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흑산도와 청송은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고 가시거리가 500m가 채 되지 않는 지역도 많습니다. 안개는 햇살을 비추면서 점차 걷히겠고 전국이 맑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 21도, 대구 21.3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강릉과 안동 31도, 원주와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치매 환자에 대한 보험을 청구할 때 MRI나 CT 검사 없이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경증 치매는 어차피 영상 검사로 잘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동안 보험사들이 이걸 워낙 까다롭게 요구하는 바람에 보험금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매 환자의 뇌 MRI 사진입니다. 일반인의 뇌 사진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경증 치매는 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MRI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인지장애는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지
MRI 가지고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올해부터 일부 보험사에선 경증 치매에도 MRI나 CT 결과를 제출해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치매 보험금 지급률이 1%도 되지 않는데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진 겁니다. 치매보험 가입은 올해 1분기에만 88만 건이 늘어 매년 급증하는 상황. 보험금 분쟁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보험약관 손질에 나섰습니다. 보험사는 앞으로 뇌 영상 검사 결과를 필수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일상생활 능력 평가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경증 치매 여부를 진단하도록 했습니다. 불합리한 약관 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치매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감원은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가 전문의 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탐사에서 시추까지 우리 기술진이 직접 참여 개발한 중동 지역의 유전이 상업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 양은 아주 많은 편이 아니라지만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두바이에 새로 파견된 박석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지역에 있는 할리바 유전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탐사와 시추 등 개발 전 과정에 우리나라 기술진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원시 보존량은 약 11억 배럴로 이 가운데 통상 20에서 30% 정도가 채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유전에서 하루에 약 4만 배럴씩을 뽑아내는 상업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We are very proud of the Korean colleague working with us as a one team. They bring excellent experience, excellent knowledge, and they are working very hard with us. 생산량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분은 40%로 연간 584만 배럴, 4,500억 원어치에 해당합니다. 1년 원유 수입량 11억 1천만 배럴의 0.5% 수준으로 양은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원유 탐사와 생산 기술을 국제적으로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할리바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이란 간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80% 정도는 푸지아라라고 하는 항구에 거기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한국으로 원유 수출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거죠. 다만 4억 6,800만 달러에 이르는 투자 비용을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는 문제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투자금이 회수되는 시점은 2024년에서 2026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미 국경 이민자 구금 시설에서 아이들이 부모와 격리돼 은박지를 덮고 자고 3주 동안 씻지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구금 시설에 있는 이민자 여성들이 마실 물도 없어서 시설 직원들이 변기물을 마시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전현직 국경 순찰대원들이 SNS에서 숨진 이민자 부녀를 놓고 농담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이민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남부 국경의 한 이민자 구금 시설입니다. 침낭 하나만 깔고 바닥에 앉은 여성들로 가득합니다. 구금 시설을 둘러본 연방 의원들은 이곳의 상황이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다고 전했습니다. And they put them in a room with no running water, and these women were being told by CBP officers to drink out of the toilet. 이에 대해 세관 국경보호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전현직 국경순찰대원들이 페이스북에서 죽은 이민자를 두고 농담하고 또 히스패닉 의원들을 조롱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주 리오그란데 강에서 숨진 이민자 부녀 사진을 올려놓고 시신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느냐며 조작된 사진이 아니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구금시설을 방문한 히스패닉 여성 의원의 외설적인 사파를 올리고 멕시코 음식인 부리토를 던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국경보안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hese do not represent the thoughts of the men and women of the U.S. Border Patrol. Each one of these allegations will be thoroughly investigated.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순찰 대원들의 페이스북 논란에 대해 대원들이 하원 의원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애국자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두둔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우주 발사대에서 우주선 모형을 실은 로켓이 하늘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5년 내에 달 착륙을 목표로 만드는 유인 우주선 오리온과 거의 같은 모형입니다. 나사는 어제 유인 우주선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비행을 멈추고 사람을 지상으로 탈출시키는 시험을 벌였습니다. 비상 상황 때 낙하산을 펼쳐서 천천히 착륙시키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모형체는 시속 480km 속도로 빠르게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열차가 승강장에 도착하자 아이를 낳는 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다가갑니다. 그런데 엄마보다 앞서가던 큰아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빠진 건데요. 당황한 엄마가 도움을 구하자 주변 승객들도 손을 들어 열차를 출발시키지 말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아이는 주변 승객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호주 당국은 열차를 탈 때 자녀 손을 꼭 잡으라고 부모들에게 당부하기 위해서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스페인 야산에서 한밤에 불이 나자 소방대원들이 진흙을 뿌리며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중세도시 톨레도에서 시작된 들불이 인근 지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은 유럽을 휩쓸고 있는 폭염인데요. 무려 기온이 4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불은 32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숲을 태워 최근 20년 사이 마드리드 최악의 화재로 기록됐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헐리우드 유명 시리즈 스파이더맨의 신작이 어제 개봉했습니다.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개봉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주 초반에 개봉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내 업계에서는 시장 질서 교란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송형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평일 심야 시간인데도 스파이더맨 신작을 보려는 관객들이 줄지어 입장합니다. 수요일 또는 목요일 개봉이라는 극장과 관례를 하루 이상 앞당겨 화요일 0시에 개봉했습니다. 사실상 월요일 밤 개봉으로 멀티플렉스들은 월요일 밤 24시 시간대에 예매창을 열고 상영관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이틀 정도 먼저 다수의 상영관을 가져간 만큼 전주 개봉작을 비롯한 소규모 영화들이 관객과 만날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상생 구조로 일주일이라는 개봉 기간을 준수하자, 서로에게 좀 보장을 해주자. 그 이틀을 먼저 먹기 위해서 신생 배급사가 어렵게 만들어낸 그 영화들을 다 죽여야 하느냐. 배급사인 소니 픽처스 코리아는 북미 지역 개봉일인 7월 2일에 맞춘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중국에서는 6월 말, 이탈리아에서는 7월 둘째 주에 개봉하는 등 각국 상황에 따라 개봉일은 다릅니다. 이렇게 국내 개봉한 결과 7월 2일이 개봉일인 스파이더맨은 7월 1일 밤에만 영진이 통합 전산망 집계로 5만 명 넘게 봤습니다. 개봉 첫 주에 얼마나 많은 관객을 모았느냐가 자체가 뉴스 가치를 가지게 되고 이제 이로 인해서 더 많은 관객들을 모으게 될 일종의 호객행 효과를 하는 게 바로 개봉 첫 주입니다. 국내 영화 개봉일이 금요일에서 목요일로 이제는 화요일까지 당겨지면서 승자 독식 구조가 더 공고해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화재라면 종류불문하고 일본이 강탈해 갔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석상들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반출됐던 석조 문화재 가운데 하나를 일본인 소장자가 기증을 해서 우리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값진 유물을 유동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2m의) 큰 키, 당당한 체구가 인상적인 석상. 누군가의 무덤을 지키던 장군석이었습니다. 좌우 한 쌍을 이루는 장군석은 조선시대 주로 왕이나 왕족의 묘에만 쓰던 흔치 않은 유물입니다. 일본인 오자와 데리유키씨가 외조부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1927년 일본 경매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의 석상임을 알고 있었던 오자와 씨는 아무 조건 없는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世界でですね、特に日本でも
海外に流出した遺跡等をですね、還流するというのが世界の今の流れです。 장군석과 함께 환수된 석 등 일본인들이 정원의 장식용으로 쓰기 위해 앞다투어 반출했던 문화재들입니다. 당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반출 경위와 원래 자리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석상들과 함께 박물관에 자리 잡았습니다. 또 이러한 그 민간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그 마음에서 마음으로 오가는 이러한 기증과 이런 환수가 이어지기를 이렇게 기대합니다. 90여 년 만에 돌아온 장군석과 석 등이 아직 일본에 남아있는 우리 문화재들이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아파트값이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서울도 1.8%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가파른 상승폭에 비하면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아파트값이 1.85% 하락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아파트값이 내린 것은 2013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집값이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은 경남 김해시로 6.58% 하락했습니다. 지역 경기 침체에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는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광명시가 5.65% 떨어지며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재건축 기대 등으로 아파트값이 단기간 급등했다가 9.13 대책 이후 매수세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반기 동안 1.79% 하락했습니다. 강동구 아파트값이 4.35%로 가장 크게 떨어졌고 강남구가 3.4%, 서초구 2.5%, 송파구가 2.28%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상반기 4.38%, 하반기에도 3.51%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택산업연구원과 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값이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과 풍부한 유동성이 집값을 들썩일 수 있지만 시장이 불안해지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여러 변수가 혼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최근 서울과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여성이 사는 원룸에 괴한이 침입하려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이 잠금 장치 주변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서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의 뒤를 쫓아 방으로 들어가려 시도하더니 굳게 닫힌 문을 열고자 도어락을 만집니다. 애초에 건물 입구 도어락이 잠겨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젊은 여성이 다수 거주하는 대전 주택단지입니다. 출입문 도어락 바로 옆이나 벽면 틈새에 작은 글씨로 숫자들이 쓰여 있습니다. 대학가요한 원룸입니다. 도어락 옆에 적혀 있는 번호를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관문이 활짝 열립니다. 취재진이 직접 이 마을 한 개 블록을 조사한 결과 80%가량의 건물 도어락 옆에 버젓이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잇따른 원룸 침입 시도 사건과 비슷한 일이 자신의 집에서도 발생할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취했을 때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혼자 잘 못 잤었거든요. 좀 저한테도 어쨌든 생길 수 있었던 일인데 이 같은 번호는 수시로 건물을 드나들어야 하는 택배기사와 배달업체 직원 등이 적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보통 지금 내가 배송기사들도 적어놓고 주변 저뿐만 아니라 집주인은 비밀번호 노출 사실을 모르거나 방치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책임을 묻기도 힘듭니다. 집주인이 직접 쓰지 않은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업무 편의와 집주인의 무관심 때문에 세입자들은 지금도 범죄에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 아빠가 돈을 버는 동안 엄마는 집에서 음식을 하는 풍경. 이 성 역할에 대한 관념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아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동요와 동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 성 고정관념을 깨는 동화가 속속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명 동화 속 여성 캐릭터,
친구들이 모험과 여행을 떠난 동안 혼자 남아 분홍색 앞치마를 입고 집안일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배우는 동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커서 어른 되면 어떻게 될까? 아빠처럼 넥타이 매고 있을까? 엄마처럼 행주치마 입고 있을까? 아무래도 요즘이랑은 조금 맞지 않는, 너무 이제 아빠는 밖에서 일하고 엄마는 집에서 이제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아무래도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지금 아이들에게 들려주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최근 이런 성고정관념을 깨는 동화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 동화 속에서는 권투를 배우는 여자아이도 뜨개질에 빠진 남자아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엄마, 내가 이상하고 특이한 거예요? 아니, 좋아하는 게 다른 애들이랑 다를 뿐이지 넌 엄마 아빠의 훌륭한 아들이야. 엄마 아빠는 네가 아주 자랑스럽단다. 코르셋과 레이스 치마를 입어야 했던 시절, 바지를 입고 거리를 활보했던 여성 메리의 이야기가 어린이들의 발길을 붙듭니다.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을 반영해 내 몸의 주인은 나임을 상기시키는 동화도 등장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이런 성인지 감수성을 담은 어린이책 134권을 선정해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나다움을 실현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는 자기를 긍정하는 어떤 존중의 감정, 그다음에 다양성을 지키는 것, 그다음에 공존해가는 것. 그게 세 가지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서 여성가족부는 오늘까지 전시를 진행한 뒤 희망하는 학교에 신청을 받아 책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문희슬입니다. 우리나라 야생 멧돼지는 전국에 30만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멧돼지는 농사를 망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옮길 수 있어서 큰 골치였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포획 덫이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멧돼지 5마리가 철제망 안에 갇혔습니다. 빠져나가려고 이리저리 움직여보지만 닫힌 출입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과수원에 먹이를 먹으러 내려왔다가 포획덫에 걸린 겁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어미 멧돼지 2마리와 새끼 4마리가 한꺼번에 잡혔습니다. 이 덫은 멧돼지 포획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덫보다 크기가 4배가량 크고 바닥이 없어서 멧돼지가 거부감 없이 덫에 접근하는 게 장점입니다. 덫을 놓기 전에 멧돼지를 유인하는 과정도 거칩니다. 먹이에 대해서 반응이 꾸준하게 한 10번 정도 반응을 보이면 이 자리가 바로 트랩을 놓을 수 있겠구나 해서 그 자리에다가 트랩을 설치를 하게 되고, 기존 덫을 개량한 데다 포획 방법까지 보급해서 대여섯 마리씩 한꺼번에 잡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나타날 때마다 포수를 불렀던 농민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포수가 와서 잡을 때는 좀 불안했어요. 총으로 쏘면 총소리가 들리잖아요. 혹시나 우리 배밭에서 사람이 다치면은 나무 때문에 밤이니까 안 보이잖아. 근데 불안했어요. 근데 이걸 막 설치하고 나서는 그런 게 없죠. 농진청은 멧돼지 피해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포획덫 450개를 보급했고 내년까지 1,500여 개를 추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한 주가 벌써 중간까지 왔습니다. 오늘 아침도 준법 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며 모두가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북부간선도로 원릉교 이전부터 종암분기점 부근까지 지체와 정체며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 목동교에서 철산교 이후까지 드문드문 더딘 운행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 강남역 사거리를 비롯하여 아직은 대부분 구간 큰 어려움 없는 편이며 응봉로 응봉교에서 성수대교 이전까지도 어제와 달리 비교적 수월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도로 토평에서 강일나들목 부근까지 밀렸다 풀렸다를 반복하는 가운데 강일나들목 부근부터 다시 제속도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대규모 집회와 도로 행진으로 내자동 사거리와 효자동 파출소 부근까지 큰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광화문 광장 일대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행진 시 진행 방향 또는 양방향 전차로 통제가 부득이하므로 이 부근 우회하시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보복 조치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과 기업들은 이번 보복이 한일 관계는 물론 기업 매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무역을 정치 무기화한 트럼프 대통령을 모방하고 있다거나 평소 자유무역을 주창해놓고 위선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수정한 것이지만 WTO, 세계무역기구 규칙 위반은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경제보복임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자유무역 위반은 아니라는 이율배반적 논리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보복 조치를 이미 지난 5월에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는 불과 얼마 전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차별 없는 투명한 무역 원칙을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놓고 회의 직후 곧바로 경제보복에 나선 이중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도 상당합니다. 아베 총리의 노림수는 이달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국과의 갈등 증폭으로 혐한 감정을 자극하고 표심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의 의도가 정치적으로는 득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양국 모두에 손실을 끼치는 경제 보복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더불어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제안한 한일 기업의 기금 출연 방안도 적극 고려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선 핵심 기술 개발과 수입처 다변화가 근본 대책이겠지만 당장 시급한 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일본 정부와 교섭에 나서고 국제사회에도 부당성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경제보복 같은 갈등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교 협상과 병행해 한일 관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 마련에도 나설 때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학교급식 조리사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명이 오늘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급식 차질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육청과 각 학교는 대체급식과 단축 수업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일본 언론들조차 일본 기업까지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판문점 회동을 통해 북미가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가했습니다. 북미 간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군대 동기를 학대해 구속된 병사가 폭행한 것뿐만 아니라 월급까지 갈취했다고 피해자 가족이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엄중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경북 지역에는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과 청주, 광주의 낮 기온 31도, 춘천과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볕이 강해서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광주에서는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덩달아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퇴근길 무렵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져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남부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장마 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하면서 제주도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직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으로는 안개가 남아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낮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2도, 청주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강릉과 안동, 전주 31도, 부산 2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